1+1 이벤트에 추가 추석 사은품 증정, 100% 국내 생산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구매 신물질이 그래핀입니다. 게르마늄 그래핀 경추백에는 99.9% 살균 향균 효과, 면역력 향상, 온열 효과, 음이온 원적 외선 등을 발산해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핀 베개의 효능으로 편안한 수면의 질 향상과 우울증, 치매 예방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 후 어깨가 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 거북목,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문의 전화 010-4487-0949.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전국근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 8월 27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민주당 대표 이재명 지난 22일이었던가요. 갑자기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돼서. 그리고 지금 한 6일 만인가요. 오늘 퇴원을 했는데, 자, 오늘 원래 재판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물론 하나는 그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본인이 안 나가도 된다고 하지만 대장동 재판 오늘 열리려고 했는데 그거 다 연기해버렸고, 또 그 전에 그 또 2개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4개의 재판,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동안 4개의 재판 오늘 퇴원하는 날까지 있었는데 3개는 연기를 했고, 하나는 원래 안 나가도 되는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첫 번째 재판. 그렇지만 이 첫 번째 재판에서도 변호사들이 대신 나서가지고 이재명의 재판 지연 또 시작됐다. 자, 이런 느낌을 줄 만한 그런 말들을 오늘 또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시청 포인트로 썸네일에서 적어드린 것처럼 그렇더라도 이재명의 재판 1심 판결은 10월에 2개가 다 나옵니다. 혹시 모릅니다. 지금 이재명이 요즘 하는 걸로 보면은 10월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또 뭔가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사법위기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단식 들어가 버렸죠. 단식 들어가서 몇 달을 까먹었습니다. 자, 지금 2차 단식? 글쎄, 뭐, 그까지는 안 하겠죠, 설마. 근데 뭔가 지금 최근에 이 재판 지연술을 계속 쓰는 걸 보면은 좀 심상치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10월 1심 재판을, 1심 선고를 좀 늦춰보는, 거기다가 더구나 지금 서울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위정교사를 선고를 할 거고, 형사합의 34부에서 이 선거법을 선고를 할 텐데, 그 두 법원의 판사가 이재명에게 그동안 오적이었다. 자, 그러면은 뭔가 또 재판 지연서를 쓰면은 1심을 패싱해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최근에 이재명이 이 재판에 상당히 재판 지연을 시키는데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이 사법적으로도 위기가 있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심상치 않죠. 야권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재명이 만약에 1심에서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술렁술렁 하겠죠. 이제 이재명으로 끝까지 가야 되느냐, 손절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손절론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문재인도 움직이고 있고, 뭐 문재인, 그러니까 친문 이쪽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삼김 이야기까지 요새 나오죠. 과거 삼김 시대. 거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 3명의 이재명 낙마를 기다리는 듯한 사람이 3사람의 김씨라서 삼김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자를 위세해서 이낙연 전 총리도 나 정계 은퇴한 거 아니야. 나 이러고 다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자, 이 상황 되니까 이재명이 자, 이거 잘못하다가 10월에 정말 끝장나겠구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판을 막 지연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시간은 법원의 것이다.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 소개드린 것은 1심이 그날 10월 달에 선고되는 것과 별개로 자,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안 나왔죠. 그런데 계속 언론에서 대북 송금 하는데 이거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겁니다. 뇌물. 이재명이 북한에 가려고 그래서 대선 때 통일 대통령 이런 이미지 심으려고 원래 문재인이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평양 갈 때 이 자치단체장들을 두 사람을 데려오고 갔죠. 한 사람 박원순 서울시장, 한 사람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렇게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박원순은 자기 대권 주자죠. 강력한 대권 주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원순은 데려갔는데 박원순은 이제 서울시장이니까 또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니까 이제 데리고 갔다. 그런데 최문순은 데려가면서 강원도지사는 접경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접경 지역이 강원도보다 훨씬 넓은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패싱해버린 거죠. 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박원순의 손을 들어줬다. 그때 박원순도 대권 주자였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따로 북한에 갈 궁리를 한 거죠. 그래서 유하영 원래 북한에 밀사로 왔다 갔다 했던 그때 노무현 시절에 이화영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앉혀가지고 이화영으로 하여금 북한에 갈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를 했겠죠. 야, 그러니 이화영이 북한에서 돈을 요구하니까 야, 우리도 좀 문재인 이런 것 별개로 우리도 좀 가자 북한. 자, 그러니까 북한에서 돈을 요구를 했죠. 돈을 요구를 했으면 처음에 500만 달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그걸 막 협상하고 막 갖고 하다가 이제 300만 달러를 주기로 하고. 그런데 뭐 이재명 쪽에 돈이 없죠. 그러니 김성태에게 이야기해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돈을 보냅니다. 300만 달러. 그거는 이제 대북 송금, 뭐 헬기도 띄워야 되고, 뭐 벤츠 차량도 대기해야 되고, 뭐 그래서 300만 달러 좋고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주기로 했던 거 스마트팜 사업비. 자, 그런 건데 그 중에서 많은 액수가 북한 노동당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금고로. 말이 대북 송금이지. 실제는 이재명이 북한 가기 위해서 뇌물을 준 거죠. 어디? 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자, 그래서 그 재판이 자,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를 하는 판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33부, 34부 이런 판사들과 다릅니다. 대쪽 같은 판사죠.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 이하영에게 9년 6개월 선고를 했고 1년 8개월 동안 이 수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김성태 또 실형을 선고를 한 그 판사가 그대로 지금 재판을 합니다. 이재명이 이 판사가 무서우니까 그때 나 수원지방법원까지 또 가기도 그러니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김동연 부장판사에게서 받고 있는 형사 33부 여기에 병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죠. 대법원에서 안 돼 했습니다. 사건의 성격도 다르고. 그래도 이재명은 그때 한 2주 동안 시간을 또 벌었죠. 시간을 벌어서 오늘 공판준비 기일이 시작이 됐는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하든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오늘 그런 법정에서 하나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뜻대로 되지 않는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질질 끄는 것. 판사가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이수 집중해 볼 시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에서 지면 심층 분석, 아시아투데이 기사 심층 분석을 한 몇 가지 해드리는데 그 행간의 뜻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은
기사 중에서 제가 쓴 기사가 있습니다. 제 아시아투데이 기자 아니죠. 근데 제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잠시 후에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슈 집중해 볼 시간. 여기서는 오늘 이제 시청 포인트가 되겠죠. 이재명의 지독한 재판 지연술. 자, 정말 적나라합니다. 이 재판 그냥 노골적으로 지금 재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신진호 판사에게 딱 걸렸다. 근데 오늘 첫 재판이 있었는데 20분 만에 끝났다. 왜? 그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좌파 진영에서 그때 후쿠시마 1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막 불안감 조성했다가 이제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막 그 이상한 변명을 하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니 그 태평양 해류를 돌아서 오면은 4년 5년 걸리는다는데 왜 그걸 1년 됐는데 벌써부터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해류는 그때 자기들이 7개월 만에 또 온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아직 한국까지 안 왔더라도 일본은 바로 그때 그 1년 전에 방류해서 바로 생선들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죠. 그럼 그 위험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응을 하느라고 우리 세금으로 1조 5천억 원이 나갔다는 통계가 있죠. 그래서 괴담, 유포에 대해서 책임 논의를 불거지니까는 이제 방향을 돌려서 친일 프레임을 또 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친일 프레임을 짜는데 이것도 정말 지독한 친일 프레임 측입니다. 지독한 재판 지원술인데 이재명의 지독한 재판 지원술 그리고 지독한 친일 프레임 치기. 자, 이것도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고 자, MBC, KBS에 이어서 MBC가 정상화 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또 한 1년 정도 이 좌파 방송을 그대로 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가처분 신청, 이 신임 이사진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는데 그 행정법원에서 그 행정법원이 좌파 판사다. 좌파 방송을 지키려고 좌파 판사가 어처구니 없는 또 판결을 하나 했습니다. 이 판사들 중에서도 정말 좌파 성향이 있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국제 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이런 데 소속된 판사들. 이 지금 MBC를 봐주게 한 이 판사도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속인데 핵심 인물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좌파 판사의 대명사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했던 그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였습니다. 결국은 MBC 봐주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그 부분도 잠시 후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판사의 좌파 언론 지키기 가처분 인용해서 방통위도 그렇고 MBC 정상화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한동훈 대 이재명 격돌 2라운드 초반 기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총선 전국에서 한쪽은 비대위원장, 한쪽은 당대표, 그래서 격돌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양당 대표로서 맞서 있는데, 지금, 한동훈은 7.23 전당대회니까 한 달 남짓 지났고, 이재명은 8.18 전당대회니까, 이제 한 일주일, 좀 더 됐죠.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돼 가는데, 그 사이에 두 사람의 격돌 2라운드, 누가 이기고 있을까? 자,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최근에 우리 금융의 부당 대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죠. 지금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금융 지주 부당 대출에 대해서. 자, 핵심적인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검찰 우리 금융 지주 부당 대출, 우리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을 나섰습니다. 검찰이 우리 금융 지주 관계자의 부당 대출 의혹 등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일부 여의도 저승사자 이렇게 불리는 데죠. 거기서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그리고 강남구 선릉 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어진 4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자회사죠. 우리은행이 우리 금융지주 관계자와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355억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 검찰 등은 우리은행의 대출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을 하거나 담보 보정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우리 금융지주 관계자 등이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강제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자 소환 이쪽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죠. 오늘은 국무회의는 격주로 주재합니다. 대통령이 주재를 할 때도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를 할 때도 있는데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을 놓고 좀 시끌시끌합니다. 뭐냐 하면은 내용은 이겁니다. 지난 정부 5년간 400조 원 국가 채무가 늘었다.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4년에 이 국가 채무 5년에 400조 원. 우리 1년에 국방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이 한 600조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빚을 또 넘긴 겁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죠. 여기서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그래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48년 정부 출범 이후에 2017년까지 69년 동안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 있는데 69년, 그러니까 한 70년 동안 누적된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인데 문재인 정부 때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 400조 이상이 늘어난 거죠. 지금 국가 채무 천조 시대가 됐습니다. 천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을 놓고 오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좌파 패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또 지난 정부 타령이냐, 지난 정부 책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지난 정부가 이렇게 빚을 또 넘겨줬기 때문에 3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그래도 그게 현 정부에서는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빚을 이렇게 떠넘겼기 때문에 3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지 3년 동안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빚덩어리를 넘겨줬죠. 그때 이 문재인 정부를 욜로 정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욜로. 그러니까 욜로족이라고 있죠. 인생 한 번만 사는데 뭘 저축 같은 걸 하느냐. 다 쓰고 인생 끝내자. 그 욜로족이라고 하죠. You only once live. 이 욜로족인데 이 욜로 정권 해서 5년 동안 그냥 다 쓰자. 그래서 그때 고민정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는 비우라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쌓아두면 뭐하냐. 비우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 2020년 총선 때는 코로나 지원금을 막 풀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빚이 늘어났고 그때 당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민정이 왜 국가 안에 쌓아두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지금 국간이 쌓이는 게 아니고 다 비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곧 천조 시대가 온다. 부채, 국가 부채 천조 시대가 온다. 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2021년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2022년에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서 천조 시대, 국가 부채 천조 시대를 만들어 놓고 나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도 문재인 정부의 연로 정권 때문에 고생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다음 기사는 오늘 오후에 나온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확진 이재명, 오늘 퇴원. 내일 최고위원회의 주제로 당무 복귀. 그때 단식하고서도 병원에 한참 있다가 당무 복귀. 피서당하고서도 한참 있다가 당무 복귀. 그 사이에 재판은 안 나가고 그 재판이 연기된 것만 개수만 쳐도 지금 엄청날 겁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던 이재명이 오늘 퇴원 절차를 밟았다. 22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천의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서울대 병원은 아니네요. 제가 아까 잘못 알았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서울대 병원은 그때 닥터 헬기 이용해서 같은 데죠. 그래서 제가 잘못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서울대 병원은 아니고 인천의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민주당에 따르면은 이재명은 퇴원 후 다음 날은 28일 내일이죠. 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을 당무에 복귀한다. 이 기간 동안 또 한동훈과 대표회담을 한다고 25일 날짜까지 잡았었죠.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문재인 찾아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고 그리고 재판, 무엇보다 재판 3개가 날아갔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병원에 있으면서 무슨 병상 메시지를 2개를 냈는데 이것도 참 가당찮습니다. 병상에서 당 지도부에 2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라. 독도 지우기.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를 지우고 있다. 독도가 뭐 그림입니까? 지워지게. 자, 그래,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지독한 친일 프레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를 했다. 아직까지 이런 것도 없었나요?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제1야당이면서 다수당을 가지고 모든 법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데 아직 이 의료대란이 일어난 지가 언젠데 이거 아직 특별위원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지시를 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또 갑자기 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할 만하니까 지금 간호법, 간호사들 그리고 그 보건의료직 파업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것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갑자기 지시를 했다. 그것도 병상에서, 코로나 병상에서. 자, 뭔가 이 의도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설명을 드리고, 자, 아시아투데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칼럼 기사가 실려서 소개를 드립니다. 일단 기사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송국건의 현장 정치. 제목은 문이조 사법위기발 정계 개편론. 아시아투데이에 제 그 칼럼이 실렸죠. 제가 최근에 이 개건 논설위원, 아시아투데이의 개건 논설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격주 화요일에 이 송국건의 현장 정치 칼럼을 싣는데 이것이 첫 칼럼입니다. 오늘 첫 칼럼. 그래서 제가 제 거를 좀 민망하지만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송국건의 현장 정치,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유튜브 라이브 프로그램과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송국건의 현장 정치해서 격주 화요일에 칼럼을 제가 게재를 합니다. 오늘 쓴 칼럼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게 최근에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가 만연하고 있죠. 검사들을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뭐 탄핵을 발의를 하고 뭐 청문회를 열고 최근에는 판사들에 대해서 협박을 했죠. 이현주, 김병주 최고위원들이 1심을 앞둔 판사, 1심 선고, 이재명 1심 선고를 앞둔 판사들에게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사법 위기가 닥치니까 검사와 판사들을 협박을 하고 급박을 하고 실제로 뭐 탄핵 발의를 하고 이 상황이 되고 있고, 또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이 전주지검에서 수사하는 이상직의 제3자 뇌물사건 그 문다혜 씨 태국 이주 관련해서 그 사건에서 수사가 막 조여오니까는 갑자기 친문 국회의원 27명이 두 번이나 국회에서 집단 기자회견을 열고 막 이렇게 하죠. 거기다가 조국은 자기가 대법원 확정 판결만 되면은 바로 구속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일 첫 번째 선거 끝나자마자 달려간 것이 대검이었죠. 대검에 달려가서 검찰 해체하라 이렇게 자기 수사한다고. 거기다가 무슨 뭐 특검법을 발의를 하는데 완전히 이거 입법권 그 사유합니다. 뭐 한동훈 특검 그 조민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한동훈 딸을 파헤치겠다고 한동훈 특검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본인들이 사법위기 자기들 잘못으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걸 가지고 모든 걸 정치 탄압, 심지어 사건 조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막 정치를 이용을 하는 거죠. 정치를. 그래서 정치가 완전히 사법화됐고 사법이 정치화됐는데 그 결과로 10월 이후에 10월에 이제 이재명이 1심 재판 2개 받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문의죠. 10월 달에 다 위기입니다. 문제는 10월 달에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전주지검에서 9명의 검사가 투입돼서 하는 수사, 이것이 참고인들을 엄청나게 지금 소환을 했고, 뭐 인사수석 경호처장까지 했고, 임종석 비서실장 소환했고, 또 조국 민정수석 이달 말에 소환을 하죠. 곧 소환을 하는데 다 소환해놓고 사건을 없앨 수는 없겠죠. 문재인을 소환을 해야 되죠. 자, 그러니 문재인이 또 본인이 소환에 될 위기에 처하니까 지금 정치적 목소리로 막 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정치 컴백을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특히 뭐 김경수 문재인의 핵심 측근이라는 김경수가 복권이 됐고, 문재인 때 국무총리를 지낸 두 사람 김부겸, 이낙연이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부겸은 라디오까지 나와서 이재명을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김동연 쪽에 가 있는 전해철 같은 친문 출신들도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은 퇴출시킬까, 이 궁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민주당 안에서 티격태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살림을 차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주변에 이재명이 어떻게 되더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땅땅 때려질 때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무리들이 있죠. 뭐 더민주 혁신회의 뭐 이런데 과거에는 이제 7인회 뭐 철음회 이런 거였는데 그거 이제 없어졌고, 더민주 혁신회의 아니면 지금 이번에 이재명이 낙점을 해서 최고위원 자리에 앉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나가는 형을 받으면은 안에 있던 친문 27명이 그냥 안 있을 겁니다. 또 특히 밖에서 지금 텐트가 쳐지려고 하고 있죠. 문재인이 뒤에 있으면서 뭐 김경수, 이낙연, 김부겸 딱 있으니까 그쪽 텐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당 같은 경우는 조국의 사당이죠. 조국 개인당이죠. 당 안에 이름도 조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조국이 구속이 돼버리면 아마 10월에 구속이 될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속이 돼버리면은 나머지 11명, 또 조국이 배치도 날아가죠. 그 피선거권 박탈되면은. 그러면은 누구 한 명 또 대신 들어가죠. 예비 후보가 있으니까. 그럼 이 12명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은 자생력이 없습니다. 이 12명은. 박은정 뭐 이런 사람들인데 항우나는 곧 다시 선고 나오면은 1심에 3년 받았죠. 2심 대법원 나오면 또 들어가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문과 같이 결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어차피 조국은 문재인이 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다 만들어줬고 문재인의 코치를 받아서 당을 창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당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는 것이 오늘 아시아투데이에 실린 제 칼럼 송국근의 현장 정치였습니다. 라이브 방송 송국근의 현장 정치도 많이 시청해서 응원해 주시고 송국근의 현장 정치 칼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부 지면 신청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이슈 집중 해부 시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전 포인트, 시청 포인트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만 딱 30분 남았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지독한 재판 지연술, 신진호 판사에게 딱 걸렸다.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 왜? 좌파의 지독한 친일 프레임 치기, 좌파 판사의 좌파 언론 지키기, 한동훈 대 이재명 격돌 2라운드. 한동훈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투TV에서 준비한 광고 멘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투TV 구독자 특별 1+1 이벤트가 있습니다. 살균, 항균 효과에 뛰어난 99.9% 그래핀 100에 100% 국내 생산, 면역력 도움 주고 원조 개선을 발산해서 몸에 활기를 넣어준다. 거북, 목, 일자, 목 불편하신 분들, 또 어깨 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상품이고, 아투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010-4487-0949, 010-4487-0949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추가 사은품도 증정한다고 하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이슈 집중 해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재명의 지독한 재판 지원술. 뭐 코로나 걸렸다고 병원에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들어놓았죠. 6일 동안 들어놓았다가 오늘 퇴원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재판 3건 날아갔습니다. 연기가 됐죠. 이걸 참 받아주는 판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 그거 있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묶어져 있는 이게 지금 화요일 재판인데 이거 오늘 안 했습니다. 오늘 이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고 가든지 어쨌든 뭐 정상이 없어지고 나서 24시간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데 어쨌든 하나 날아갔죠. 그리고 입원해 있는 동안 2개의 재판이 안 열렸습니다. 지금 1심 선고가 나오는 재판입니다. 공교롭죠. 어제 1심 선고가 나오는 재판, 이 마지막 재판인데 이재명의 최후 진술을 듣고 그 다음에 구형을 때리고 그 다음에 1심 선고를 하는 건데 이 마지막 최후 진술을 듣는 이 재판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구형도 연기가 되고 하나는 그냥 구형은 예정대로 하고 이렇게 됐는데 공직선거법 이거 재판 하나 날아갔죠. 위정교사 재판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장동까지 연기가 됐는데 어쨌든 그래도 결심부터 선고까지 1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은 10월 늦어도 11월 초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건 맞다. 그런데 제가 계속 우려하는 것,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이재명이
1심 선고가 나면은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생기고, 김두관 그때 당시 당대표 경선 후보가 이야기했죠. 1심 판결 앞두고 전부 당이 시시하는 분위기지만은 불안해들 한다. 불안해한다. 자, 이재명은 더 불안하겠죠. 그러면 이재명이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뭔가 도모를 할지도 모릅니다. 재판 또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에서 주의를 계속 환기를 시켜야 된다. 판사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재판을 진행을 하도록 해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나서서 판사들을 협박을 하고 있죠. 이현주, 김병주, 김민석 일제히 나서서 판사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판사를 해육하는 법안까지 지금 만들고 있죠. 판사들의 수건 사업인 법관 임용 자격 제한 완화, 법관 그 경력 10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1심 재판을 앞둔 판사들을 한쪽에서는 협박을 하고 한쪽에서는 당근을 주고, 채찍 당근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건지, 괜히 이야기했다가 뭐 개딸들에게 뭐 욕먹을까 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이 상황을.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습니다. 요즘 유일하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 같은 데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지금 10월에 되면 2개의 1심 판결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판사들을 급박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판사들이 제대로 시간 끌지 않도록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정치권에서, 여당에서도 조성해주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당에도 판사 출신 의원들도 있죠. 뭐 가령 뭐 최고위원, 선임 최고, 가장 1등이던 최고위원 장동혁, 판사 출신이죠. 자, 판사 출신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김재원은 검사 출신이죠. 자, 그 부분은 정말 뭔가 주의 깊게 살피고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1심 선고 전에 뭔가 도모를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그 전에 단식 상당히 시간 많이 걸었죠. 단식. 그 다음에 뭐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피섭. 그거 외에 무슨 뭐 국회에 있다고, 국회 일정이 있다고 안 가고, 이번에 또 코로나 걸렸다고 안 가고, 재판 그 세게 날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1심 판결 전에 뭔가를 도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두 눈 뜨고 무릎 뜨고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상상 밖의 이 일들을 이재명이 하기 때문이죠. 자, 1심 선고 나오는 건 그렇고, 자, 이재명의 지독한 사법 방해가 오늘 또 있었는데, 이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딱 걸렸습니다. 이재명이 이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때 이하영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하영이 1년 9개월 대북 송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표현하면은 북한 조선 노동당에 뇌물 준 겁니다. 김승태로 하여금 뇌물을 주게 했죠. 이재명 북한에 가려고. 그 사건 기소가 됐고, 몇 명의 재판부 중에서 이게 추첨을 통해서, 자동 추첨을 통해서 공교롭게도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쪽에 배당이 됐죠.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이하영, 김성태를 음악에 중형을 선고를 했던 1심에서 거기 배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하영, 김성태는 이재명과 공범으로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들이 9년 6개월 뭐 이렇게 받은 것과 별개로 이것은 혐의가 특가법상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죠. 특가법상 제3자 뇌물, 북한에 돈 준 거니까 외국한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입니다. 북한에 노동당이 돈 줬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환치기에서 돈을 갖다 줬기 때문에 이 외국한 거래법 위반. 조선노동당이 돈을 줬기 때문에 제3자 뇌물. 특가법이죠. 특가법은 1억 원 이상이면은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근데 여기에 거의 100억 원을 줬죠. 800만 달러. 그래서 오늘 피고인은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자, 근데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출석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석은 안 했습니다. 이재명도 출석을 안 했는데 이재명의 변호인이 자, 어떻게 또 재판 지연수를 썼나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게 앞으로 재판 일정 같은 거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변호인하고 검사가 혐의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변호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이제 재판 일정을 논의하는 건데 거기서 이재명은 안 나왔습니다. 오늘 퇴원을 했는데 이재명의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검찰과 협의해서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시작을 했다. 어제 시작을 했다. 열람 등사라는 게 사건 기록을 복사라는 겁니다. 검찰이 만든 사건 기록을 이제 변호인대로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 기록을 우리가 봐야지 재판을 진행할 텐데 이거 다 보려면 어느 정도 늦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재판 기록 이거 다 보려면은 이 재판 굉장히 늦어질 걸. 변호인들, 이재명 변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록이 증거 목록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A4 용지로 약 4만 쪽, A4 용지 4만 장, 여러 가지 증거 목록들이 있죠. 그리고 뭐 대하, 내용 이런 것들 다 있고, 무슨 국정원에서 보고서 냈다는 거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4만 쪽, 최고로 80건 분량에 달한다. 자, 우리 이거 다 읽어야지 재판하지. 아직 못 읽었어. 읽지도 못했어. 이제 겨우 복사하기 시작을 했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의 변호인 쪽에서. 이게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나 34부 이재명을 계속 봐주는 그 재판부 같으면은 뭐 그래야지. 다 읽고 뭐 해야지. 천천히 합시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누굽니까? 신진우 부장판사죠. 신진우 부장판사.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대북 송금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1타 강사입니다. 거의 1타 강사급입니다. 제가 저승사자 판사 이렇게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화영에 대해서 재판을 1년 8개월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김성태도 재판을 했고 대쪽 판사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전에 김만배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를 했고 대장동 은수미 이재명의 후임 성남시장이죠. 정치자금법으로 바로 법정 구속을 해버리는 자 그런 판사이기 때문에 제가 대북송금의 저승사자 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호인이 사건 그 복사 좀 해야 된다. 이제 막 시작했다. 어제 사건 기록 봐야지 재판 진행할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늦을지 가늠 우리도 못하겠어. 이렇게 하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기소된 지 2달이 넘었는데 지금 복사를 시작했다고? 빨리 해서 신속하게 기록을 검토하세요. 이렇게 일종의 호통을 친 거죠.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호통을 치는 듯이 이야기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말 내용은 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자, 복사를 하는데 검찰이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 기소된 지
약 2개월이 지났고, 아니 또 중간에 대법원에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이 있어서 재판이 미뤄졌는데 더 늦어지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법원의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잠깐 드렸던 그 이야기죠. 이 수원지법에 이거를 기소를 하니까, 대북송금을 기소를 하니까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맡겨져 버렸죠. 그러니까 어떡하든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기 싫은 거죠, 이재명은. 그래서 핑계를 어떻게 대느냐면은, 수원까지 가는데 멀고,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수사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33부에 배당을 해주세요. 이걸 이첩을 해가지고. 33부가 김동연 부장판사, 이재명 아주 봐주는 판사죠. 그리고 거기 사건이 많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에 부시 많은데, 그걸로 또 병합을 해달라. 이거는 시간 끌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성격이 비슷해야지 갖다 붙이지. 뭐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이것은 뭐 그 토호 비리니까는, 개발 비리니까 다 비슷하니까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북한에 가려고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거 이걸 갖다 붙이자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그걸 불허했습니다. 허가를 안 했죠. 그래서 다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한 2주를 또 잡아먹었습니다. 대법원에 가서는 바로 이게 기각을 해버렸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신진호 부장판사가 판사에게 재판받기 싫어, 김동연 부장판사에게 옮겨줘, 이 하는 과정에서 한 2주가 날아가 버렸죠. 그 이야기를 신진호 부장판사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가 된 지도 2개월이 지났고, 중간에 대법원의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이 있어서 재판이 이렇게 미뤄졌는데 더 늦어지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자, 이제 신속 재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중 심리 하면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일주일에 4번 재판 있었죠. 열렸죠. 자, 그래서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뜻을 전달을 했는데, 신진호 부장판사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을 또 복사를 해서 다 봐야 된다고 이재명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기록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걸 기대하지 않아. 변호인들, 당신들 완벽하게 파악하려고 하지 마.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시간 걸려고 하지 마. 공판 기일을 지정을 하고 기록을 파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자, 공판 기일을 지정을 해줄 테니까, 이제 한다고 대종을 해줄 테니까, 그럼 그때 이제 기록 보고 공부를 해서 재판에 와. 또 지정하고 또 공부해서 와. 지정하고 와. 이 이야기죠. 그래서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10월 8일에 잡고 22분 만에 재판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말 지독한 재판 지연술. 여기서 이재명의 핵심 혐의는 그겁니다. 대북 송금, 그러니까는 북한 노동당의 뇌물을 김성태가 준 거를, 그 뇌물을 줬고, 그 뇌물을 준 이유가 이재명 본인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인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거죠. 그걸 몰랐다고 하면은 정말 한심한 거죠. 자기를 북한에 보낸다고 800만 달러를 막 북한에 줬고, 그중 일부는 조선노동당에까지 들어갔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그 한심한 거죠. 그리고 또 이하영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재명에게 보고 안 하고 했다? 중간에 그 어떤 브로커 역할을 했다? 그럴 리가 없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재명이 원래 자기 사람 아닙니다. 이화영은 이해찬의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재명이 이제 북한에 그게 필요하니까는 끌어와서 앉힌 거죠. 평화부지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화영은 자기가 이재명을 위해서 김성태를 막 구슬러서 돈을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공치사를 해야죠. 자기 자랑을 해야죠. 그 이재명 모르게 그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 이재명도 그런 이야기 했죠. 이화영이 지금 대북 제재가 일어나고 있는데 돈을 그쪽으로 주라고 했다고? 이화영이 바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죠. 실제로 이하영은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2번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성태는 내가 지금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보냈는데 이거를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보냈는데 그걸 이재명이 몰라?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본인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돈을 보냈다는 걸 확실히 담보를 받고 싶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이하영이 전화를 바꿔줍니다. 2번, 4번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확인된 거 2번 바꿔줬다는 거죠. 법원의 판결문에 검찰이 공소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판결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2번 바꿔줬다. 김성태가 진술을 한 겁니다. 김성태는 직접 전화를 한 사람이니까 한 번은 심양에서, 한 번은 필리핀에서 전화를 바꿔줬다. 그래서 이재명이 고맙다고 하더라. 왜? 자기 대신 뇌물 줬으니까는. 조선노동당에 뇌물 줬으니까 고맙다고 하더라.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신진호 부장판사가 인정을 했죠. 2번째 통화할 때는 다음에 북한 갔을 때 저도 같이 갈게요. 김성태가 이야기를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외에도 무슨 서로 이제 상가에 왔다 갔다 했다든가 이재명이 김성태 사이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좀 몰랐다고 잡아떼는 거죠. 몰랐다. 그러면서 그 조폭 고리대공업자 그런 사람하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잡아떼는데 나중에 이제 진실이 다 밝혀지면은 조폭 고리대공업자와 그런 커넥션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본인이 스스로 조폭 고리대공업자 악덕 사채업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북한 조선노동당에 자기 북한 가려고 뇌물을 주라고 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재명이 지금 여러 가지 하는 말은 훗날 모두 본인에게 다 족쇄가 될 거다. 만약에 지금 형량 같은 거를 보면은 검찰 공소장에는 무기징역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나중에라도 복권이 돼가지고 또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나중에 전부 다 그대로 또 다시 드러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정치적인 업을 쌓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의 그 친일 프레임 치기. 이게 갑자기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지우기를 한다. 특별대책반을 TF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병상에서 지시를 합니다. 독도 지우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최근에 이 서울 지하철역에 전시가 됐던 이 독도 조형물 이렇게 이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게 몇 개 치워졌다. 통행에 불편하고 또 어떤 건 너무 낡아서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치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기념관에 또 있던 것이 치워졌다. 그래서 문석열 대통령이 독도 지우기를 한다. 그리고 박찬대는 나중에 일본에 팔아 넘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저번에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없었으니까 일본 국적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막 몰아쳤죠. 어제 김문수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 거기서도 또 그때 우리가 국적이 어디냐, 그 일본 국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김문수 좀 말을 좀 돌려서 하면 될 텐데 김문수 후보자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 나가려면은 뻔한 의도를 가지고 하니까 피해 나가려면은 그때 우리는 국적이 없었다. 일본의 국적을 빼앗아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은 그냥 한국이 없으니까 그때 가령 예를 들어서 송기정 선수도 일장기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할 때 여권 같은 게 전부 다 뭐 일본 거였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이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말을 막 과장해서 막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친일 프레임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친일 프레임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덕구. 저도 이번에 처음 봐서 찾아보니까 뭐 도의원하고 했던 사람이던데, 보좌관하고. 지금 최근에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죠. 징검다리를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징검다리 월차를 내면은 실수가 있어서 소비 진작도 되고 해서. 그런데 강덕구라는 사람이 아니 10월 1일은 조선 청독부 설립일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날을 뭐 공휴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수준이 의심이 됩니다. 의식 상태가, 의식 수준이. 우리 10월 1일 국군의 날은 6.25 때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이라서 그때부터 아주 오래됐죠. 국군의 날 지정한 걸. 그런데 어디서 찾아가지고 조선청독부 설립일 이거 가지고 친일 아니냐 이렇게 웃음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친일 프레임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 문제, 거기서 이재명이 앞장서서 전국의 바닷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김밥도 못 먹는다, 쇠숨 덩어리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세무민을 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지금 일본에서 뭐 우리나라에는 뭐 민주당이 지금 그런 가짜 또 그 선전을 하고 있죠. 뭐 그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오면 4, 5년 걸린다. 그전에는 자기들이 뭐 7개월 만에 온다 막 이야기했다가 이제 그 말을 쑥 집어넣고 그때 4, 5년 걸린다는 말도 못 믿겠다 했는데 지금은 4, 5년 걸린다.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잖아. 이거 완전히 혹세무민입니다. 일본 동쪽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그대로 버렸죠. 그대로 방류를 했죠. 그런데 아직 일본에서 무슨 사고 났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검출됐다는 이야기가 제대로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직 도르지 않았다. 그 오염된 물이 뭐 이렇게 하면서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다른 걸 갖다 끌어 들여가지고 또 친일 프레임을 만드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 2개 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좌파 판사의 좌파 언론 직핵입니다.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MBC 정상화 또 지연이 됐는데 KBS에 이어서 MBC가 정상화 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콤비 플레이를 했죠. 그 전임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하고 콤비 플레이를 해서 MBC의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원 이사들을 신임 이사들, 기존에 있던 박무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신임 이사들을 새로 선임을 해서 그러면 이제 9명 중에서 6대 3이 됩니다. 우파가 6, 좌파가 3. 그러면은 MBC 사장을 교체를 하면은 정상화를 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물러나는 그 좌파 이사들이 이사장을 비롯해서 권태석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것을 무효 처분 소송을 낸 겁니다. 가처분 소송. 그런데 이것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왜? 2인 체제를 또 문제 삼았는데 2인 체제는 그때 YTN 그 지배구조 그 조정할 때 2인 체제가 다 인정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그런데 이 행정판사가 이것을 인용을 해서 다시 이것을 본안이 나올 때까지 한 1년 정도는 1년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항고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당장 MBC 정상화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런데 그 판사가, 행정법원 판사가
그러니까 MBC 박문진 새 이사 임기 시작 제동건 강재원 행정법원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펴낸 여러 가지 논문 같은데 계속 논문을 실었던 핵심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좌파 대법원장으로 다 뭐 알고 있죠. 김명수가 초대 회장을 지낸답니다. 김명수가 만든 단체죠. 거기에 핵심 인물이었던 강재원 행정법원 부장판사가 또 하나의 이 좌파 성향의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항고를 했고 또 어차피 그리고 이 박문진법에 의하면은 신임 이사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계속합니다. 참 희한한 법이 있어요. 방송문화진흥법에.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했던 그 좌파 성향의 이사들이 임기가 8월 중순에 끝났는데 다음에 이게 새로 이사들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대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당분간 다시 이 좌파 6, 우파 3 이렇게 돼서 MBC 사는 교체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또 정치 판결이 하나 나온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분석해야 될 것은 한동훈 대 이재명 격돌 2라운드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초반 기세는 한동훈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령 예를 들어서 대표회담 이 문제도 처음에 기선제압을 했죠. 대표회담 하는 것도 TV로 생중계하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발을 뺐습니다. 살살 빼니까 그러면은 생중계가 꼭 회담 승차의 전제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을 난처하게 지금 만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이 자꾸 민생 이야기하니까 또 새로운 걸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민생 법안들을 다 패스트트랙에 태우자. 그 전에 뭐 선거법 이런 거 정치 법안만 민주당이 계속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이 회에서 좀 폭거를 저질렀죠. 근데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에 태우자 그런 이야기도 했고 특검법 본인이 이야기했던 거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 제3자 특검법안 이거 빨리 발의해 막 박형대가 그러니까 아니 급하면은 본인들이 발의했던 그 독소 조항이 만든 특검법안을 폐기를 하고 이걸 내서 새로 발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 정치력을 좀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8월 27일 보내드린 송국근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감할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현장 정치 이것을 아사투데이 지면에 매주 화요일 날, 격주 화요일 날 게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오늘 첫 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아투데이의 개건 해설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 또 송국근의 현장 정치 많이 이용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다가오는 금요일 오후 6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